네, 북한이 오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또다시 대형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 왔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도발 준비를 마치고 시기만 저울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종봉 한중대 석좌 교수 모시고 북한 동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행사를 치르는 날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북한이 그런 즈음에 기념일 즈음에 도발을 자주 해왔고 그래서 10월 10일이 아마 도발 시점이 될 거다. 여러 기관에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도발 시기만 저줄하고 있지 미사일 발사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평양시 산음동에서 미사일이 열차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쯤은 그 로켓이 전부 다 조립 공장에 조립이 돼가지고 연료를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연료를 넣으면 2, 3일 내로 분명히 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5일 날 쏜다 그러면 아직 연료를 안 넣었을 거고 현재 하여간 발사 준비는 거의 다 된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고 보고 그 시기는요? 그 시기가 문제인데 자 우리가 지금 10월 10일이 중요한 날은 날입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연합뉴스에 와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자기네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미사일을 쏘는데 그 시점에다가 구구절이나 10월 10일 갖다 붙이는 거지 10월 10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자기들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압박하고 하는데 그 스케줄이 큰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지 날짜는 거기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끼워 맞춘 거기 때문에 꼭 10월 10일 날 안 쐈다 그래서 안 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오늘 밤에도 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야간에도 쏜 적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밤 11시 반에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월 10일보다도 또 10월 18일 날 중국 공산당 식구자 대회보다도 김정은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게 동해상에서 벌어질 한미 연합 훈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그 핵 추진 항모 전단하고 한국군하고 이제 아주 강력한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도 뭔가 해야 돼요. 지난번에 미국의 B-1B 전략 복곡기 편대가 F-15C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로 북한을 위협을 했죠. 원산 앞바다부터 해서 신포 앞바다를 해서 이렇게 돌고 나갔는데 그때 북한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뭔가를 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간에 치킨 게임을 하는데 잘못하면은 정말 치킨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긴 합니다.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미연합훈련 그 기간 중에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그 상공으로 해서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정이 돼 있는 게 지금 레이건 핵추진 항모 전단이 중순경에 15일 전후로 알고 있고요. 뭐 이번 주에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다음 달에 이제 다른 항모 전단도 들어온다 이런 건데 그러면 15일 전후 또 18일 이제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있는 상황이고 그 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도 바로 마침 또 10월 18일 중국 공산당 대회하고 우리 한미연합훈련하고 시간이 되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맞아 들어가서 이제 그때 쏘거나 만약에 그때 쏘는 게 여의치 않으면 11월 3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단은 미사일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달 초 러시아 이제 국회의원 하원 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북한 측에서 조만간이라는 답변을 했대요.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김영남 그 최고위원 상임위원장한테 설명을 하면서 뭐 수학 공식까지 이제 직접 김영남이 이렇게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해줬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러시아가 방문 사절단인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어떤 미사일 관련해서 얘기를 해준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지난번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이긴 하지만 현재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단은 마을폭탄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만약 북한이 그냥 미사일을 쏴버려가지고는 효과가 적죠. 이렇게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예고를 함으로써 미사일을 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애석하게도 북한은 미사일을 쏠 줄만 알았지
미사일이 어디 떨어진지를 자기네들 파악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사일이 어디 떨어진지를 알려고 그러면 인공위성이 있거나 인공위성이 없으면 거기에 항공기가 가가지고 항공기가 그거 떨어진 걸 파악을 해서 본국에다가 전송을 하거나 하면 하다못해 배라도 가 있어야 되는데 예. 북한은 그 보낼 항공기도 여의치 않고 배도 여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일본 언론이든가 예. 아니면 미국 언론에서 어디 떨어졌다고 좌표를 불러주고 설명을 해야 북한이 알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러시아 국회의원 모로조프 의원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봐라 우리가 쏘면 좌표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하죠. 이게 쏘는 것 자체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정말 그 대륙권 진입 여부 그리고 얼마만큼의 고각으로 쏠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이제 태평양 하와이를 넘어 쏘는가 그 착탄 지점이라 하나요? 이런 게 가장 큰 뭐 핵심 아닌가?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북한이 현재 그 미국을 압박을 하려 그러면 10,000km에서 12,000km 정도 날아가줘야 워싱턴을 타격해야 되죠. 뭐 LA를 때려서 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워싱턴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화성 14형을 쏘거나 아니면 전혀 아직까지 그 노출 안 시킨 설계도만 보여줬던 화성 13형을 쏘거나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화성 13형은 아직까지 그 고철료라 하고 일단 로켓 고철료라 하고 해서 아직까지 신뢰도가 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북극성 백두산 엔진이 제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화성 14형을 탄두 무게를 줄여서 탄두가 1톤이면 한 800에서 8,000에서 9,000 가고 이게 만약에 500km면은 한 뭐 10,000km에서 12,000km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탄두 무게를 줄여서 쏘는데 미국을 바로 때렸다면 큰일 나겠죠. 미국을 바로 때릴 수는 없으면 그러면 사거리를 줄이려면 약간 고각 박살을 해서 한 뭐 45도나 50도로 쏘아가지고 뭐 태평양상에 떨어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15,000km를 다 쏘되 남태평양으로 쏘면 됩니다. 이제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걱정할 정도로 만약에 혹시 뉴질랜드 앞바다에서 석탄 실험하면 어떡하나고 뉴질랜드 정부에서 걱정할 정도로 걱정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남쪽으로 쏘면 15,000km 거리가 나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어느 쪽으로 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는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모로조프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죠. 12,000km 사거리를 쏘겠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상당히 장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만약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정말 애매모호한 발언, 뭐 폭풍 전에 고요랄지, 뭐 단 한 가지만 효과랄지, 또 최근에는 북에 돈만 주고 얻는 게 없다랄지, 그래서 이게 바로 군사 옵션을 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제발 그런 발언을 좀 자제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말들. 뭐 폭풍 전에 고요다 이런 말들 그다음에 뭐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든가 이런 말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희예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지 지난 1월에 출범한부터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지 그거 보면 큰 틀에 맞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장사꾼입니다. 전쟁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쟁은 첫 번째 옵션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을 압박을 하고 중국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데 북한도 말을 잘 듣지 않고 중국도 어지간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전쟁을 할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진짜로 항모 전단을 끌고 오고 미국의 비완비가 움직이고 해야 중국이 속지요. 중국이 겁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말폭탄을 쏜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 행동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을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상당한 성공을 거뒀어요. 중국이 사실 원유를 공급하는 문제라든가 뭐 북한의 수산물, 섬유, 그다음에 합작사업 같은 것들, 금융 문제 이런 거 제재를 하고 싶지 않죠. 맨날 북한 측은 무너질 테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폭탄을 쏘고 실제로 전쟁할 것처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만 계속 중국이 지켜주면 유엔 제재 하나 지켜주면은 북한 제재는 2, 3년 가기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말폭탄을 쏘아가지고 그러나 이래가지고도 말폭탄을 쏘고 군사 행동을 할 것처럼 해가지고도 정말로 북한을 핵폐기를 못 시킨다 그러면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가장 큰 거의 문제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고
자꾸 저 현재 특검이 자꾸 저 수사를 좁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면 만약에 그 말폭탄이 진짜 폭탄이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우리는 그걸 우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도발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던 게 바로 지난 8일이었죠.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0주년 기념 행사의 주석단의 모습. 물론 이제 중앙위 그 전체 회의 때, 전원 회의 때 그 이번에 새로 인사 개편 단행 부분도 관심이었지만 주석단의 배열 순서, 특히 최룡해의 부상 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북한에서는? 맞습니다. 예. 이게 일단은 그 당 중앙위원, 당 중앙 후보위원 이번엔 다 안 벌어졌는데 예. 만약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통상 보면은 서열 1위부터 해서 222, 230위까지 다 불러줍니다. 전부 다. 예. 쫙 불러주면 그러면 아 이제 서열이 어떻게 됐구나 딱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뒷부분은 잘 안 불러주고 이번에는 그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예. 김정은, 김영남, 최용해, 박봉주, 황병서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예. 이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용해가 원래는 황병서 자리에 있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3등과 5등이 서로 바뀌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원래는 당 정권 그러면 말이죠. 당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군이고 당이 군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원래는 최용해가 더 높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비정상적으로 황병서가 더 높았거든요. 그걸 바로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 원래는 최용해가 김정은보다도 출생 성분이 더 좋기 때문에 예. 자격지심이 있어서 저 장성택을 죽인 직후에 최용해도 없애버리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없애버리지 않고 살려놓고 직책만 되게 높지만 아무런 실권이 없는 자리에 갖다 놨다가 맞습니다. 세월이 3년 반이 흘렀는데 황병서가 그 역할을 했죠. 그런데 3년 반 정도 지나면 황병서가 자기 사람이 생깁니다. 자기가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통제를 최용해한테 시키는데 최용해가 황병서를 통제하는 역할을 시키는데 제일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전투를 벌이려고 하면 북한군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멸할 거거든요. 전멸. 그러면 김정은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내볼 때는 김정은이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도 빨산 출신인 최용해를 집어넣어서 최용해가 황병서를 견제해서 당을 통해서 군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는 그 조직부장인가요? 조직지도부장. 조직지도부장. 최룡해가 그 자리를 앉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부장줄인 최선임 자리라고. 그건 지금까지는 백두혈통 아니면 아무도 앉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과거에 김영준하고 김일성 동생이 앉았고 그다음에 근래 들어서는 김경희가 앉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 내내 공석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도 누구한테 주지 않았는데 만약에 최용한테 그 자리를 줬다 그러면 아마도 최용해가 어마어마한 힘을 휘두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직 지도부장 주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당 군사부장을 시켜가지고 부장은 부장이니까 당 군사부장을 시켜서 그냥 황병서만 통제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로 뭐 조직 지도부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됐다 그러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받는 여성 2명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약진을 했죠. 중앙위 후보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성월 예전에 김정은의 애인이었다. 또 무슨 총살을 당했다.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뭐 이게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두 사람의 의미 북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 주민들도 어떻습니까? 자, 김여정은 공식 직책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부부장 차관급이거든요. 차관급인데 실제로는 2인자입니다. 절대 독재자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실제는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 정치국 후보인이 됐다 한들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2인자인데 무슨 공식 직책이 필요하겠습니까? 2인자거든요. 그러나 당 정치국 후보인이 됐기 때문에 정치국 회의에 들어갑니다. 우리 김정일 시대하고 달라서 김정은이는 나름대로 그래도 구색을 갖추려고 회의를 자주 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정치국 회의를 하면은 김정은 눈치만 보면 됩니다. 당 정치국 위원이든 후보인이든 김정은 눈치만 보면 되는데 이제는 여동생 눈치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실력자가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정적 눈치도 보게 되니까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정치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김여정이 갖다 놨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현송월이 문제인데 예, 예. 현송월이는 나이가 김정은보다 7, 8세 위고 그러니까 현재 40대 초입니다. 40대 초고 요즘은 살을 좀 빼서 좀 모양이 괜찮은데 상당히 뚱뚱했습니다. 예, 뚱뚱했고 그리고 25세가 되면 기쁨저들은 예. 25세가 되면 은퇴를 시킵니다. 이게 17세부터 25세까지 8년 동안 복무를 하고 처음에 소위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예. 뭐 소자 정도 돼서 이제 옷을 벗겨서 시집을 보냅니다. 예. 그 여자도 시집을 갔어요. 아이도 있어요. 예. 그런 여자를 김정은이가 뭐 어떻게 뭐 어떤 취향 때문에 이렇게 뚱뚱하고 애 있는 엄마를 좋아했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낮고 현송우리가 가진 가장 큰 백은 리설주입니다. 예. 은하수 관현악단의 리설주하고 현송우리가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언니하고 잘 따랐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현송우리가 그 모란봉악단에 예, 지난번에 그 음란 동영상 사건 때문에 예, 예. 그 여자 그 기품조도 몇 명이 그 총살당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관리인도 남자 하나가 총살당했는데 그래도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것은 리설주가 현송월이를 도와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주장했던 건데 작년 9월에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의 내용이 담긴 작계 5015 이 작전 계획이 이제 북한의 해커들에 의해서 이제 좀 해킹을 당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작전 계획들이 많이 상당량이 정말 중요한 기밀들이 나갔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군이 이 정도로 허술한가? 그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군의 어떤 대응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예. 인트라넷망하고 인터넷망은 완전히 분리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원래부터 분리돼 있었고 제가 이제 청와대 파견 딱 나가가지고 예, 예. 보니까 청와대도 분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청와대 가서 이제 바로 분리 시작해서 예, 예. 청와대를 완전히 분리시켜놨어요. 예, 예. 그래서 군도 인터넷망과 인터넷망을 이제 분리를 해놨는데 그 작업을 하던 사람이 편의상 그걸 연결을 시켜놨다고 그래요. 한 선을 시켜놨는데 예. 해킹하는 사람이 해킹에 그걸 타고 들어가서 인트라넷망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자료를 빼내갔다고 예, 하는 예. 것인데 이거는 앞으로 예. 일벌백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자들을 예. 군형법을 통해서 민간인도 이 군사 비밀을 누출시켰다는 거 예, 가지고 예. 이거를 뭐 군형법을 적용 못하면은 형법으로 다뤄가지고 앞으로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참수 작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12월 1일인가 참수 부대인가 뭐 창설한다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러면 그렇죠. 이미 다 북한에 노출이 돼 있는데 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거 작전 계획을 아마 변경하기도 힘들 겁니다. 예. 한미 전략 자산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작전 개념이 들어가는지 다 이제 북한이 노출됐기 때문에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빨리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전에 예방하고 또 민간인들한테도 계도를 하고 해서 이걸 막아내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애써서 만든 작전 계획들이 예. 그냥 그 해커한테 쉽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정말로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